2019년 10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는 그 발사,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던 그 순간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발사 성공 보고서를 작성했던 한 분석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그 분석관이었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방과학원, 미사일연구소 7과에 배치된 국가가 키운 엘리트 과학자였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데이터는 국가 최고 기밀이었고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최고 존엄께 직접 올라가는 문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꽃제비가 전하는 국가 기밀을 알았던 한 과학자의 탈북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1988년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평양 제1백화점 지배인이었습니다. 이른바 핵심 계층이었던 우리 집안은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수학과 물리를 유독 잘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는 조국의 과학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라며 저를 평양과학기술대학 응용수학과에 진학시켰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저는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는 과학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1년 졸업과 동시에 저는 국방과학원에 특별 배치되었습니다. 미사일 궤도 계산과 발사 데이터 분석이 제 임무였습니다. 처음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의 긴장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3중 철조망, 무장 경비병, 출입증 3개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그곳. 매일 아침 7시 30분 생활총화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수령님의 은덕에 감사드리며 모두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무수히 많은 숫자들을 분석했습니다. 발사각, 속도, 궤도, 오차율. 그 모든 것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최고 기밀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저처럼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위부 요원인지, 누가 우리의 말을 보고하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2016년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꾼 데이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새로운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발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발사 성공률이 공식 보고서와 달랐던 겁니다. 실제로는 10번 중 3번만 성공했는데 보고서에는 8번 성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상급 동무에게 물었습니다. 동무, 이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리 동무, 자네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야.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자네가 할 일은 상부에서 원하는 수치를 계산해서 뒷받침하는 거야. 알겠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이 일이, 제가 조국을 위한다고 믿었던 이 연구가 거짓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진짜 과학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위에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계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모든 데이터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라고 보고된 발사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패였는지, 우리 기술이 실제로는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되면 2017년 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같은 과에서 일하던 박동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침 생활총화에 나오지 않았고 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산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한 달 후 우연히 들은 소문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동무가 반당 반혁명 분자로 숙청되었다는 것. 그의 죄목은 국가기밀 유출 기도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새벽에 집으로 들이닥치는 꿈,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가는 꿈. 땀을 흥건히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 친구였던 최동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대학 동기였고 함께 이곳에 배치된 사이였습니다. 리 동무, 요즘 이상하지 않나?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조국의 안보를 위해 일하고 있잖아. 그래. 그렇지. 미안해. 내가 피곤해서 이상한 소리를 했어. 하지만 그날 밤 최 동무는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나 여기를 떠나고 싶어. 우리 동무는 어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다가는 언젠가 박동무처럼 사라질 거라고. 나도 떠나고 싶어. 탈출 준비는 상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우선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월급의 대부분을 몰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결혼 준비를 하려 한다고 거짓말을 했고 어머니는 기뻐하며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그 돈을 받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 동무와 저는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2018년 가을, 우리는 중국 접경 지역으로 가는 출장 기회를 노렸습니다. 연구소에서 가끔 지방의 군부대 미사일 기지를 점검하러 가는 출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급자에게 현장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며 자원했습니다. 11월 드디어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양강도 해산 인근 군부대로 가는 출장이었습니다. 국경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 출발 전날 밤 저는 부모님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번 출장 잘 다녀오너라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추우니까 내복 두껍게 입으라며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기에 출장 중에도 늘 감시가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함께 동행했고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혼자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최 동무와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새벽 3시. 그날 밤 눈이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최 동무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각. 저희는 조용히 침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겨울옷을 껴입고 가방에는 최소한의 짐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USB 하나. 제가 몰래 복사해둔 미사일 데이터가 담긴 USB였습니다. 숙소를 나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병이 순찰을 도는 시간은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20분마다 한 번씩 눈보라가 우리를 감춰주었습니다. 우리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국경까지는 약 15km. 이 거리를 새벽 안에 주파해야 했습니다. 해가 뜨면 우리가 없다는 게 발각될 테니까요. 산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적조가 출동한 걸까? 아니면 그냥 마을개 소리일까? 새벽 6시 우리는 두만강이 보이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얼음이 깨진 곳이 보였습니다. 뛰어! 최 동무가 소리쳤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고. 우리는 강을 향해 뛰었습니다. 얼음 위를 달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이 깨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다리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강을 건넌 후에도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해가 떠올랐을 때 우리는 중국 땅 깊숙한 곳 산속에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고 옷은 젖어서 무거웠습니다. 최 동무의 왼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총에 맞은 겁니다. 괜찮아. 스친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선교사들이 운영한다는 안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해산을 떠나기 전 비밀리에 연락처를 구해뒀던 곳이었습니다.
이틀을 굶고 산길을 헤매며 중국 공안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며 숨어 다녔습니다. 휴대전화는 북한에서 사용할 수 없었기에 공중전화를 찾아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작은 마을의 공중전화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희 북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12시간 후 한 승합차가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따뜻한 물과 빵을 받았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최동무도 울었습니다. 이제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길은 아직 멀어요. 하지만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6개월간 우리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5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두려움, 안도감, 죄책감, 희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심리치료, 직업훈련. 처음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 유튜브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편의점에서 밤에도 음식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최동무는 지금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총에 맞았던 왼팔은 수술 후 완치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 소주를 마시며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USB의 미사일 데이터는 관련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힘든 건 부모님 생각입니다. 제가 탈북한 후 어떤 일을 겪으셨을지. 아버지의 교수직은 박탈되었을 것이고 어머니도 직장을 잃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평양에서 쫓겨나 지방으로 추방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선택한 자유는 그분들의 희생 위에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평생 저와 함께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 데이터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을 배우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